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저는 복도 벽에 바짝 붙어서 거실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그때 사돈댁이 무릎에 차고 있던 보조기를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요. 보조기는 거실 구석으로 날아갔고 사돈댁은 무릎을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차고 다니니까 답답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걷고 있었거든요.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장모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서도 거들었죠. 맞아. 엄마, 이미 2달이나 여기 있었잖아. 시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아까도 완벽했어요, 장모님. 저희 엄마 앞에서 아픈 척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 정도로 잘했어. 사실 연기하는 거 좀 힘들긴 했는데. 엄마, 진짜 배우 같았어. 이대로만 하면 이 집 우리 거야. 민서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자기들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솔직히 좀 지겨워. 사돈댁이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서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김미애입니다. 젊을 때 사업을 했었어요.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운도 따라줬죠. 덕분에 강남에 살면서 여의도에도 집 한 채를 더 가질 수 있었어요. 여의도 집은 월세를 주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았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며느리 민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아이고, 많이 아프신가 보네. 그럼 부산에서 수술 받으시나?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수술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평일에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가 어려워서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혹시 여의도 집이 아직 비어 있나요? 거기가 병원이랑 가까워서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저희 엄마가 거기 머물러도 될까요? 제가 퇴근하고 들러서 챙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침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집도 비어 있고 아픈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한 달 정도면 괜찮지. 전화를 끊고 나서 사돈댁 정순자 씨를 떠올렸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아래인 65이었죠. 부산에 사는데 평소에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돈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사돈댁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여의도 집 현관 비밀번호를 며느리한테 알려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러서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첫 주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 비어있던 안방에 침대가 들어와 있었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식탁도 보였고요. 사돈댁 오셨어요? 사돈댁이 무릎에 보조기를 찬 채 천천히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병원도 가깝고 편하네요. 저는 침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침대는 언제 들어왔어요? 아, 그게요. 민서가 제가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사다 놨어요. 한 달만 쓰고 나중에 다시 가져갈 거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한 달 동안 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방문할 때마다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큰 테이블이 생기고 전자레인지가 들어오고 옷걸이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 달만 있다가 간다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걸 들여놓는 거지? 저는 민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여의도 집에 왔는데 가구가 여러 개 들어와 있던데? 네, 어머니가 편하게 계시라고 제가 싼 거로 샀어요. 한 달 동안 쓰시고 버리면 되니까요. 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픈 사람이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온갖 반찬과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 살 사람처럼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슬슬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 싶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어머니는 치료 잘 받고 계시지? 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이제 슬슬 부산으로 내려가실 준비하시나? 전화기 너머로 민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죄송한데 2주만 더 있어도 될까요? 아직 무릎 재활 치료가 남아 있어서요. 부산 집이 골목에 있다 보니까 계단도 많고 지금 상태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또 2주를 더 있겠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2주 정도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주면 정말 끝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의도 집에 들를 때마다 집안은 점점 더 생활 공간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침대와 식탁뿐이었는데 이제는 거실 한쪽에 큰 소파까지 놓여 있었죠. 이 소파는 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사돈댁은 소파에 앉아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민서가 제가 앉아서 쉴 데가 없다고 사다 놨어요. 저렴한 거래요. 저렴하든 비싸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주방 쪽으로 가봤더니 전자레인지 옆에 에어프라이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옷에 스치는 게 불편할 정도였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2주만 더 지나면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서야,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치료 중이신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좀 더 받으라고 하셔서요.
무릎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데? 한 달 정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래 패 끼칠 줄 몰랐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라고 했던 게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픈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양심에 걸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여의도 집에 갔습니다. 사돈댁을 도와주기도 하고 걷기 힘들어 하시니까 부축도 해드렸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저라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집안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러그까지 깔려 있고 주방 선반에는 온갖 조미료와 식재료가 가득했죠. 어느 날은 거실 벽에 액자까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게 정말 한시적으로 머무는 집이 맞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뭔가 치사해 보였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런 걸 따지는 게 인정머리 없어 보였죠. 사돈댁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무릎을 주무르면서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도통 말을 안 들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그럼요, 이게 낫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장도 받아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있을 때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돌아갈 준비를 하면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가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픈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또 미룰까봐 걱정됐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엄마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오실래요? 다 같이 밥 먹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아들 현우도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거든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슬슬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말 오후 저는 여의도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서가 와 있었어요. 사돈댁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반갑게 맞아줬죠. 여전히 무릎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우도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고요. 엄마, 늦게 오셨네요. 응, 강남에서 오느라 차가 좀 막혔어.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서가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다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밥을 먹는 중간중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돈댁과 민서, 그리고 현우가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면
셋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다가 제가 눈을 마주치면 또 고개를 돌리고 했죠.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셋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서로 눈치를 봤죠. 저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는데 밖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또 조용해졌습니다. 셋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민서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도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사도는 무릎을 주무르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었죠. 조금 후 저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거실에서 또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려서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물컵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죠. 그날 오후 내내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셋이 자꾸 눈빛을 주고받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속닥거리고 제가 돌아오면 입을 다물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따져 물어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사돈댁 건강 때문에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민서가 만류했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현우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갈게요. 저희가 가야지 어머니 쉬죠. 현우와 민서도 함께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인사를 나눴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응, 너희들도 조심히 가. 저는 택시를 타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문득 지갑이 생각났어요. 가방을 뒤져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 집에 두고 왔나 보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가지러 가야 했거든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죠. 빨리 지갑만 가지고 나와야겠다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복도를 걸어 그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안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것도 여러 명의 목소리가요.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했죠. 사돈댁 혼자 있어야 하는데 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목소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민서였어요. 분명 저랑 같이 나와서 밖에서 인사까지 나눴는데 왜 다시 이 집에 있는 거죠?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 비밀번호는 제가 처음 집을 빌려줄 때 설정해 놓은 거였습니다. 사돈댁한테도 그대로 쓰라고 했었죠.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갔죠.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 벽에 바짝 붙어서 거실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그때 사돈댁이 무릎에 차고 있던 보조기를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요. 보조기는 거실 구석으로 날아갔고 사돈댁은 무릎을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차고 다니니까 답답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걷고 있었거든요.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장모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서도 거들었죠. 맞아, 엄마. 이미 2달이나 여기 있었잖아. 시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 제가 넘어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아까도 완벽했어요, 장모님. 저희 엄마 앞에서 아픈 척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덩달아 웃었죠. 그래, 내가 그 정도로 잘했어? 사실 연기하는 거 좀 힘들긴 했는데. 엄마, 진짜 배우 같았어. 이대로만 하면 이 집 우리 거야. 민서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자기들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솔직히 좀 지겨워. 사돈댁이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서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하면 되지. 이미 계단도 많고 위험하다고 말해놨잖아. 시어머니도 그 말에 넘어가셨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 무릎 수술도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통원 치료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민서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서면 안 됐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거실 모습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이 보조기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불편해.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차고 싶어. 장모님, 그래도 저희 엄마 앞에서는 계속 차셔야 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현우의 말에 셋이 또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그리고 사돈댁이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나저나 이 집 진짜 좋네. 위치도 좋고 크기도 딱 좋아. 민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보조기를 벗어던지는 장면, 연기했다고 말하는 장면, 이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얘기하는 장면까지요. 충분히 녹화한 것 같자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까지 왔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한테요. 이 사람은 여의도 집을 살 때도 도움을 많이 줬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미애예요. 네, 미애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사기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돈댁이 무릎 수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것부터 한 달만 있다가 간다던 약속, 점점 늘어나는 거주 기간, 그리고 오늘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요. 방금 전에 그 집에 갔다가 모든 걸 봤어요. 사돈댁은 무릎이 멀쩡했고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짜고 친 거였어요. 이 집을 차지하려고 계획한 거죠. 정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영상도 다 찍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 파일을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말했어요. 미애 씨, 이거 심각한데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소하실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할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상담을 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사돈댁이 함께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장면들로 가득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죠. 사돈댁이 보조기를 벗어던지는 모습, 현우가 웃으면서 장모님을 칭찬하는 모습, 민서가 이 집을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앉으세요, 미애 씨. 어젯밤에 영상 다시 보고 내용 정리해 봤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한 달만 있다가 간다고 해놓고 2달 넘게 거주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죄도 충분히 인정될 겁니다. 거짓말로 집에 들어와서 계속 머물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까지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집 시세가 월 130만 원 정도 되죠? 2달이면 260만 원이고 관리비랑 공과금 합치면 40만 원 정도 더 나올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정도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상 속 대화 내용을 보면 계획적으로 속인 게 명백하니까요.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바로잡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혹시 집안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벽지가 찢어졌다거나 바닥이 긁혔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아,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고소 진행하실 건가요? 내용 증명부터 보내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용 증명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고소해 주세요. 합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한테 합의해 줄 마음 전혀 없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고소장 작성해서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서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과 얘기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애 씨, 고소장 접수됐어요. 벌써요? 네, 경찰서에서 곧 조사 연락 갈 겁니다. 미애 씨한테도 그렇고 피고소인들한테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서한테서, 아들 현우한테서, 사돈댁한테서요.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죠. 할 말 있으면 만나서 하자. 여의도 집으로 와.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의도 집에 도착하니 이미 셋이 다 와 있었어요. 민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현우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사돈댁은 무릎에 보조기를 다시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연기하려나 싶어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다들 앉아서 얘기하자. 셋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고소를 하시다니요. 저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정말 모르는 거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무풀 치료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있어도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몇 달째야? 그건 엄마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민서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무릎? 진짜 무릎 때문이었어? 제 목소리에 비꼬미 섞였습니다. 그때 사돈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솔직해지자. 사돈댁, 그 보조기 좀 벗어요. 답답하고 불편하시잖아요. 제 말에 사돈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봤어요. 저번에 지갑 가지러 왔을 때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보조기를 벗어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웃으면서 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짜는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셋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사돈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집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사돈댁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그건 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명할 거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서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소장만 취하해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 지금 나한테 용서를 바라는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호의를 베풀면 이렇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무릎 수술도 안 받았으면서 받은 척하고 통원 치료도 다 거짓말이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계획한 거 아니야?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사돈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애 씨,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댁도 똑같아요. 제 앞에서 아픈 척 연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돈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서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2달치 월세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장만 제발 취하해 주세요. 월세?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건 월세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사기고 배신이야. 어머니,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합의할 생각 전혀 없어. 너희가 할 말은 법정에서 해. 어머니, 제발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돈댁은 여의도 집에서 이사를 나갔어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돌아갔죠.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서는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애 씨,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최종 점검을 했죠. 증거 영상, 통화 내역,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현우와 민서, 그리고 사돈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셋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고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죠. 제가 제출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어요.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사돈댁이 보조기를 벗어던지는 장면, 셋이 웃으면서 계획을 얘기하는 장면.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판사도 영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민서는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김현우는
공모한 점을 인정하나 주도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에 처합니다. 현우도 한숨을 내쉬었죠. 피고인 정순자는 직접 가담하여 사기 행위를 실행한 점에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사돈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 불법 거주 기간 2개월에 대한 월세 26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모두 합하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판결문을 들었어요.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가 뒤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결국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현우를 쳐다봤죠. 현우야, 너희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엄마,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도 너한테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현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걸어갔어요. 법원을 나와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제 통장에 2,4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벌금 1,6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300만 원. 모두 합친 금액이었죠. 저는 통장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 돈을 받기 위해 가족 관계가 망가졌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의도 집은 사돈댁이 나간 후 청소업체를 불러서 깨끗이 정리했어요. 다행히 벽지나 바닥에 훼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죠. 며칠 후 아들 현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민서랑도 많이 얘기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더라고요. 현우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돈댁 정순자도 소식이 없어요.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들었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여의도 집에 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젊은 부부였는데 아주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네, 잘 관리해 왔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없이 누구한테도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죠. 집을 나서면서 여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호의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제가 베푼 호의를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바랐죠. 결국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요. 호의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당연히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저 현우예요. 응,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저는 다음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아물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호의가 배신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호의를 베풀 때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걸요.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여의도 집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가네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모르겠지만 준비는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자신을 지킬 준비가요. 좋은 밤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